자, 저당 상환 방법 봅시다. 저당 상환 방법 7번 문제입니다. 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서 했는데, 자, 우리가 대출 상환 방법에는 고정금리 방식, 고정금리 방식입니다. 고정금리 상환 방식. 거기는 뭡니까? CAM이 있죠. A는 뭡니까?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 방식이고 CPM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다음에 G 하면은 점정식. 그래서 전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는 두 개 가운데 되나? A 원금 균등, P 원리금 균등, G 점정식.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약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왜? 때로는 문제에서 이거 안 적고 이거만 약자만 줄 때도 있다는 거. 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약자도 좀 알아두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상한 첫 해입니다. 자, 여기 포인트가 뭐다? 첫 해를 물었어요. 자, 그리고 뭐냐? 원리금을 물었어요. 첫 해의 원리금. 원리금이 뭡니까? 원금과 이자죠. 되나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되나요? 자, 원리금이 있고, 자, 뭐와 무엇을 비교해? 이거는 주를 잘 보세요. 원리금이 있고 원금 있죠. 자, 어떻게 했어요? 원리금 상환 방식 이 주가 뭐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 했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방식보다 했죠. 원금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뭐가? 원리금이. 되나요? 원리금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우리가 원리금은 원금 균등은 외기 불이백이 동일하게 일어나죠. 원금 상환이. 그러면 원리금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이 적죠. 그럼 첫 해 이자 부담은 둘 다 똑같아. 이자 부담은 같은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원금은 매기 똑같은 금액이야. 그래서 이 원리금 순서를 보면 항상 순서가 원금, 그다음 원리금, 그다음 뭐냐? 점정 해서 이렇게 하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첫 해의 원리금 상환은 뭐가 크다? 원금, 그다음에 원리금, 그다음에 점정식 이런 순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두 번 났고요. 첫 해. 그런데 원리금을 물을 때 하고, 자, 첫 해 잘 보세요. 첫 해에 이자 부담, 첫 해에 이자 부담을 물었어요. 첫 해입니다. 분명히 첫 해의 이자 부담은 원금과 원리금과 어떻게 될까요? 원금과 원리금은 같은 거예요. 이자 부담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자를 묻는지 원리금을 묻는지. 원리금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커요. 그래서 이 설명은 틀리고. 근데 만약에 이자를 물으면 첫 해에 돈 갚은 게 없죠. 그럼 아까 고정이자율은 융자잔고 곱하기 이자율을 했죠. 그럼 둘 다 융자잔고 같기 때문에 이자율 동일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같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나요? 자, 정리하시고. 자,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있죠. 자,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있죠. 감소. 이자는 어떤 방식이든 다 뭐한다? 감소. 자, 이자 놓으면 무조건 감소입니다. 둘 다 체감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자, 맞죠? 자, 이번은 맞게 설명했어요. 자, 원금과 이자와 합친 것이 원리금이죠.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원리금이 균등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자는 어떤지 다 체감하죠. 그럼 이 두 개 같으면 체감한 만큼 상환된다고요. 이 두 개를 합쳐야 이게 균등하겠죠. 알아듣나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자가 감소한 만큼 그만큼 원리금이 상환해야 이 금액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 자, 지금 같은 문제를 될 때까지 내 머리 정리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자,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입니다.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맞죠? 자, 이거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죠. 그럼
원금이고 이자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죠. 그럼 원금균등이니까 이것이 맥이 동일하죠. 그럼 이자는 전부 다 줄어들죠. 그럼 이 두 개 합이니까 이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보기.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방식은 원리금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틀렸죠. 자, 원금 균등이 만기 시점에 원리금 총 상환액이에요. 그러니까 총 상환액입니다. 총 상환액은 있어요. 총 상환액은 갚는 순이 뭐가 됐어요? 원금과 원리금과 그 다음에 점정식을 보면은 이자 부담이 어차피 총 상환할 때 빌린 돈은 다 똑같잖아. 1을 불렸으면 만기 되면 1억을 다 갚는 방식이잖아. 근데 그런데 문제는 원금 균등은 원금을 빨리 상환하니까 그만큼 잔고가 빨리 줄죠. 그럼 이자 부담이 가장 적겠죠. 총 이자 부담이 가장 적고 그 다음 가장 늦게 방식이니까 이자 부담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간 되겠죠. 생각했어요? 네. 원금을 빨리 상환할수록 융자 잔고는 빨리 줄어든다. 그럼 이자는 항상 융자 잔고에 지불하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총 이자 부담이 적다. 총 이자 부담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상환액도 적다. 그럼 이자 총 상환 부담 누적액은 점정식이 가장 높고 그다음 원리금 그다음에 원금이다. 알아들었죠? 예, 4번. 자,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렸죠? 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적다라고 해요. 5번.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있죠. 자, 중도. 그럼 중도도 한 2분의 1 정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융자 잔고가 적다. 아까 그 상환 중간 시점에 원금 상환은 하고 원리금 상환을 할 때 원금 상환은 전체 상환 기간에 몇 분의 몇 한 2분의 1이 지나면 반을 상환한다 했어요. 근데 예, 원리금 균등은 그 상환하려면 예, 적어도 3분의 2가 지나야 됐나요? 전체 기간에 5분의 3, 즉 3분의 2가 지나야 반을 상환한다. 그러니까 잔고는 중간 시점에 원금 상환이 잔고가 가장 적겠죠.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대출 실행 시점이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있어요. 자, 이거 올 때 용어를 이해합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있죠. 점정 상환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크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자, 뭐가? 총부채 상환 비율은 점정 상환 방식의 원금 균등 항상 크다? 틀렸죠? 지금 우리가 자 총부채 상환분의 DTI는 그게 뭐를 곱하는 겁니까? 소득을 곱한다 했죠. 소득 곱한 결과가 뭡니까? 자, 또 말합니다. LTV 이게 빨리빨리 생각하는 LTV 비율을 놓으면 뭐를 곱한다? 부동산 가치를 곱해서 결과는 융자익을 곱하는 거다. 그럼 DTI에 곱해서 DTI 비율을 뭘 곱한다? 연소득을 곱하면 그 결과는 뭐다? 원리금이라 원리금.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간접적으로 원리금의 크기 순을 묻는다고요. 원리금 상환액을 묻는 거자 이 말이에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점정을 볼 때는 아까 뭡니까? 원금 상환보다 원리금이 뭐가 커요? 원금 균등이 더 크죠? 원리금 상환 방식은 첫째 원금은 매기 똑같은 금액이 나눠지죠. 똑같은 금액이 나눠지죠. 그래서 원금이 상환액이 빨리 된다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그다음 점정식 이 순이라고요. 알겠어요? 요게 그래서 원금. 아까 점정식은 첫 해는 뭡니까? 이자만 부담하잖아요. 원금 상환 안 하잖아요. 점정식은 초기에
초기 연도까지는 일정 기간까지는 이자만 부담하는 조건이야. 그럼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니까 원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니까 이게 더 크죠. 이런 거죠. 자, 그다음 7번. 점정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잔액은 어느 방법으로 다 감소한다, 그죠?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점정이든 원금 상환액은 계속 줄어든다. 대출 잔액은. 그럼 다른 상환 방법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작다가 아니고 이자 부담이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크다라고 했죠. 이해됐나요? 네. 자, 8번. 최정입니다.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는 방식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정의가 맞고, 그럼 미래소득이 감소가 아니고 미래소득이 누가 하는 사람? 점차 증가하는 쪽에 유리한 방식이다. 유리한 방식이다 있고요. 또 은퇴 예정자가 아니죠. 젊은 소득, 신혼부부나 젊은 층에 유리하다 있죠. 신혼부부나 젊은 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젊은 세대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또 그 보유기간이 주택 보유기간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단기. 단기에 유리한 방식이 점정식이다 하는 거죠. 미래소득이 증가하고 신혼부부 젊은 세대에 유리하고 보유기간이 단기인 것이 유리한 방식이 점정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은 원리금 균등식 저당대출이 있어요. 그럼 원리금 하니까 자, 원, 이, 원리. 그럼 이것이 원리. 똑같죠? 이거 할 때 이거 정년되는 시간 안 걸려. 원, 이, 원리. 되나요? 그럼 원리금 균등 여기에서 있고, 자, 이거는 항상 체감. 이런 건 반대로 체정. 오케이? 자, 그럼 전체 대출 기간에 걸쳐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한 대출 방식으로 원금 상환액은 뭐 한다? 체정. 자, 이자는 체감. 아까 설명했죠? 요거 적어서 하는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 막 하지 말고 적으라고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10번. 10번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1회차 월 이자 지급액은 서로 다르다. X죠. 아까 내가 조심하는 게 뭘 물었어요? 첫 해에 뭐를 묻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원리금을 물으면 원금 쪽으로 비율 크기가 되고, 이자는 융자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융자를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융자 잔고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이자는 첫 해는 동일하다. 알겠습니까? 자, 반복하세요. 자, 다음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건 아까 풀었어요. 네, 풀어서 넘어가고, 자, 그 9번 문제 한번 보죠. 9번 문제. 다음의 대출 조건에서 5차 연도예요. 5차 연도. 5차 연도에 지불해야 할 원리금은, 이거를 우리가 원금 균등은 이 방식을 쓸 수 있지만 원리금 균등은 5차 연도 하면 계산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풀면 안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원금 균등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자, 몇 차 연도? 5차 연도에 지불해야 될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원금과 이자 합은 얼마입니까? 자, 그 밑에 보니까 저당 대출은 2억이고 원금 균등 방식이죠. 매년 말 상환입니다. 상환기간 20년이고 대출 이자는 연 10%입니다. 항상 구하는 거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는 첫 번째 뭘 구한다? 원금을 구한다. 자, 원금은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2억이고 상환기간은 20년이고. 자, 그러면 이것이 첫 해는 매기 1,000만 원이죠. 이거 한 번만 계산해야 돼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동일하다. 자, 두 번째 이자입니다. 이자를 계산하는데, 자, 이자를 이제 계산합니다. 이자는 항상 뭡니까? 융자 잔고죠. 그러면 첫 해입니다. 첫 해. 첫 해의 이자 지급액을 계산하면 융자 잔고가 있겠죠. 융자 잔고.
그럼 융자 잔고가 첫 해는 얼마 남습니까? 자, 첫 해는 2억이죠. 2억. 2억에 대해서 곱하기 이자 되겠죠. 그럼 이자율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10% 됐습니다. 그럼 첫 해 이자는 2천만 원이죠. 자, 근데 봐서요. 5회채죠. 5회채. 자, 이거 잘 보라고요. 쉬운 것에도 실수를 하면 안 되네요. 5회차에 지급되는 이자를 물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빌린 돈 얼마야? 2억이에요. 2억에서 마이너스 할 것이 상환액이에요. 상환액. 원금 상환액을 차감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원금 상환액은 5회차에 지급되는 이자 계산할 때 잔고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원금 상환 몇 회분까지 지급했습니까? 4회분이야. 그게 5회분 한다고 5회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매기 지급되는 원금 상환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에 곱하기 4회분이다. 4회분. 이걸 5회분 해가 틀린 사람이 많아요. 5회차를 물었으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여기서 4천만 원을 차감해야 된다고요. 그럼 1억 6천이 남겠죠? 1억 6천. 그럼 1억 6천에 몇 프로? 10%. 그럼 1,600이죠. 1억 6천. 그러면 원리금은 원금 상환 1,000만 원하고 1,600 하죠. 1억 1천, 2,600이죠. 2,600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할 때 조심하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 제도 가겠습니다. 169. 자, 여기서 저당은 주택 저당을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저당이라는 것은 담보로 제공한 거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주택을 담보로서 대출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저당 채권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주택을 담보해 줄 때는 우리가 소비금융이라고 소비금융. 그럼 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서 저당 채권을 가지는데 이 대출 방식이 장기간 빌려준 거예요. 장기 저리 방식으로 대출해 줬다고요. 그럼 대출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장기가 되겠죠. 그럼 빌려준 돈이 다시 금융기관에 호가를 채우려면 금고를 채우려면 상당한 기간 후에 돈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는 돈을 융자하면 금융기관의 곳간이 금고가 빈다고요. 그럼 더 이상 대출 업무를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더 이상 대출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뭘 발행했어요? 담보로 잡아둔 저당 채권 있죠. 이 저당 채권을 상품화시키는 거야. 이 저당 채권을 뭐 한다? 상품화시켜. 이 저당 채권을 상품 정가화를 시켜서 발행한다고요. 정가화시켜서 발행한다. 발행해서 정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시장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입받는 방식. 자, 그러니까 정권을 담보로 저당 채권을 정권화시켜서 네? 채권을 발행한다고요. 채권을. 그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입받아서 그 돈을 다시 빌려주는 것. 자, 이 방식을 유동화 제도다. 그러니까 유동화라는 것은 뭡니까?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화 움직인다는 거죠. 예, 요거 개념입니다. 자, 169쪽에 개념이 있어요. 자산 유동화 제도란 1번 주택을 담보로 저당 모가지 예, 설정하고 대출자가 보유한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다음 저당채권 집합월 기초자산으로 새로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서 이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번 저당이 유동화됨으로써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 줄 거세요. 한정된 재원. 자,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0억밖에 없었어.
100억을 다 빌려주고 대신 받아둔 것이 뭐였어요? 저당 채권이죠. 그럼 이 저당 채권을 우리는 안전한 담보물이 있어. 그래서 정권화시켜 발행한다고요. 그럼 투자자로부터 그 담보를 제공하고 뭡니까? 돈을 유입받는다고요. 그래서 유한한 재원이 이번에가 무한한 재원이 아니라고요. 네? 자원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그 한정되어 자원을 가지고 뭐한다? 상품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한정된 재원 줄 거세요. 이거를 무한한 재원 하면 틀린다고요. 오케이? 네.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요. 그러면 대출 기간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유동성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발행 절차 있는데 자산 보유자가 유동화 중개기관을 설립 또는 보유자산을 양도할 수 있고 SPC가 유동화 중개기관 특수목적회사라고 합니다. 자, 신용보완을 통해 우량 등급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도 합니다. 자,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2번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의의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뭐로 만든다? 상품으로 유동시키는 것을 저당 유동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목적 1번 대출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자, 그 다음 이번에 주택자금을 안정적 공급을 통해서 주택금융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자, 효과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는 금융 비용이 감소하여서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주택 건설을 촉진합니다. 저당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되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진다 하는 거죠. 자, 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우리가 저당 정권을 할 때 정권마다 다 수익률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럼 수익률이 다르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되며 주택 경기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자, 대출 기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주택 자금을 제공이 가능해지고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완화되며 대출 기간의 재무 구조도 개선되게 만드는 것이 저당 유동화다. 자, 3번에 저당 시장의 구조가 1차 저당 시장이 있습니다.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차입자죠.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만 구성됐다. 자, 1차 저당 시장은 누구와 누구만 구성됐다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 사용자, 차입자와 그다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만 존재하는 시장이야. 자, 1차 저당은 사용자와 그다음 대출기관, 금융기관만 존재해 이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는 은행에다가 돈 빌려갈 때 뭐한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 됐나요? 그럼 이 담보권을 우리가 저당권이라고요. 저당권이 곧 뭐다? 저당권을 누가 가집니까? 금융기관이 가지죠.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저당 채권입니다. 그럼 저당 채권은 어디서 발생했어요? 1차 저당 시장에서 저당 채권이 발생했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다시 사용자로부터 뭘 받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야 되겠죠? 누가 부담해야 돼요? 사용자가. 이것을 원리금 수취권이라고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받아야 되는 뭐다? 원리금 수취권을 갖는다. 됐나요? 그럼 1차 저당층에서 저당채권을 발생했는데 이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고 또 빌려준 원리금 수취권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금융기관이 가졌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가 된다면 금융기관은 뭐 빠른 시간 안에 금융기관에 돈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채권을 뭐한다? 상품화시켜서 자금을 유동화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자, 2번은 가로 2번 2차 저당 시장이 있어요. 1번 저당 대출 기간과 저당 투자자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요게 저당 대출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행자입니다. 뭐라고요? 발행자. 저당 채권의 발행자. 자, 2번 1차 저당 시장을 원 저당 차입자와 2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바로 1차 저당 시장의 원 차입자 있죠. 이 차입자는 돈 빌린 사람 사용자는 1차 저당 시장만 존재하지 2차 저당 시장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다음 이 3번은 2차 대출 기간도 1차 대출 기간처럼 매입한 저당 채권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를 보유할 수도 있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자금이 많다면 굳이 유동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보유할 수도 있고 저당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하는 거. 보유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 보유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당 채권이 발생한 되는 시점은 1차 저당 시이고 이 저당 채권이 유동화된 시점은 언제다? 2차 저당 시이다.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무슨 기간이냐? 저당 채권 발행 기간. 자, 2차 저당 시장은 뭐라고요? 저당 채권을 발행한 발행 기간이 있고요. 발행 기간과 그 자금을 들여주는 투자자만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 채권을 발행하는 그 기간은 1차 저당 시장은 금융기관, 대출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알아듣나요?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은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발행하느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판단 말이야. 어디에 판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주택의 보증 업무를 하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요. 그럼 여러 금융기관들은 자기네 충분히 자금이 풍부하다면 굳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부 다 그 저당 채권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걸 뭡니까? 저당 채권을 정가화시켜서 발행한다고요. MBS. 이때 발행한 것은 뭐다? MBS라고요. 이게 MBS라고요. 됐나요? 저당 채권을 정가화시켜서 발행하는 거. 그러면 저당 채권을 발행 기간은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 채권을 돈을 빌려온 사람은 저당 채권 발행 기간이지 1차 저당의 사용자가 돈을 빌린 개념이 아니라고요. 다시 MBS의 발행에서 돈을 빌려온 것은 투자자로 돈을 빌려온 거야. 돈을 빌려온 거는 발행 기간이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온 거라고요. 1차 저당의 사용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고요. 이 개념을 이해했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발행 기간은 1차 저당 시장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고 1차 시장의 대출기관, 금융기관이 될 수 있고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될 수 있고 아까 SPC, 중개기관, 특수목적회사가 이 증권을 만들어서 발행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권은 뭡니까? 자신들이 보유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 보유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3번입니다. 가로 3번은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활성화 조건이 있어요. 1번은 1차 저당 시장에서의 대출 금리가 2차 저당 시장은 주택담보부 정권의 액면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 자, 이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자, 내가 금융기관이야.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줬어. 요 금리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빌려와야 되죠.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돈을 빌려와서 돈을 빌려준다. 그럼 내가 수익이 맞으려면 빌려올 때 내가 5%를 지불하고 돈을 빌려왔다면 다시 이 돈을 빌려줄 때는 몇 프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올 때는 돈을 이자를 줬으니까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더 받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수익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용보다 수익이 높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융계는 여기 돈을 빌려준 거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출금리라고. 저당 대출금리. 이거는 저당 대출금리고 요거는 증권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요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저당금리잖아요. MBS의 뭐냐? 담보부 금리죠. 네, 금리.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투자자가 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뭘까요?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항상 구조는 이 금리가 있고 이 금리가 있고 이 금리가 있다면 이게 계속 유도가 되려면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되나요? 1차 시장을 대출 금리가 가장 높아야 되고 담보로 제공하는 이자 금리가 그 다음이고 요구 수익률이 가장 낮아야 이 유동화가 계속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차 저당 시장의 주택 저당 정권의 발행 금리가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 방금 그럼 다 했죠. 이것보다는 이것이 낮아야 되고 이것보다는 이것이 또 낮아야 된다. 오케이? 전체 가자. 자, 그 다음에 3번 2차 저당 시장의 MBS 및 MBB의 만기는 있어요.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의 만기보다 짧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채권이죠. 채권. 지금 MBS는 채권이야. 채권은 일정 기간 돈을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기가 10년인데 여기서 발행할 때 만기를 10년보다 더 많은 12년 만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전한 담보물을 보고 돈을 빌렸잖아요. MBS라는 담보물을 보고 돈을 빌려 온 거예요. 그럼 담보물이 사라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의 상한 기간은 2차 저당 시장의 MBS의 만기보다 길어야 된다고요. 우리 간단히 생각해요. 요리 돼버리면 만기 상한 기간이 여기 길면은 이거는 빨리 갚을 돈이 없었잖아요. 그럼 뭡니까? 채권이 없어져. 채권이 담보물이 없어진다고요. 담보물이 사라지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담보물이 그대로 존재하려면 1차 대출 시장의 상한 기간은 2차 대출 기간의 상한 기보다 길어야 된다고요. 안전한 담보 가치가 필요하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담보물에 대한 등기의 공신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주택 저당 담보 정권 종류 있습니다. 종류. 자, 종류는 크게 4가지 형태 있습니다. 자, MB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MB, S. 요 M은 모가지라고 했죠. 모계지. 저당이라 했어요. 저당. 그 다음에 B는 담보부. 그 다음에 정권입니다. 요게 저당은 무슨 저당이냐? 주택 저당이라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담보부. 담보를 조건으로서 돈을 빌려온 정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주택 저당 담보부 정권을 MBS를 한다고요. 됐죠? 그럼 이 주택 저당 담보부 정권은 종류가 MPTS가 있어요. MPTS 있는데 자 여기서 T가 핵심이에요. 이 트랜스퍼 해가지고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전. 정권을 발행해서 그 정권의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전해준다. 소유권을 넘긴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인데 지금 이 자체가 전부 다 뭐다?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MPTS의 MB에서는 이런 지분행위다. 지분 형태. 지분형 MBS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MBB 있어요. MBB 있어요. 요거 B, 담보부 정권. 담보부로 돈을 빌렸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채권 형태입니다. 채권행위입니다. 자, 이 문제 풀 때는 이 2가지 형태만 명확하게 알면은 구분이 가능하면 모든 묻는 지문이 다 통일되게 됩니다. 자, 이 2개를 다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어요. 뭐가 있다? 지분행과 채권 형태를 모두 결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혼합형이다라고 한다. 혼합형. 이 혼합형은 2가지가 있다 하는 거죠. 그 2가지가 뭐다? MPT까지 왔죠. MPT하고 그다음 B가 붙여서 MPTB가 됩니다. 그러면 이체 담보부 정권, 주택저당 이체 담보부 정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 자, 이거는 주택저당 이체 정권 됐나요? T가 되면 이체란 말이 들어가고 요거 하면 뭐다? 담보부란 말이 들어갑니다. 채권이고 이거는 이체 채권 읽어도 되고
이체 담보부 증권이 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MO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CMO. CMO는 다계청 채권. 자, 뭐라고요? 다계청 채권. 자, 그래서 이것은 혼합형이니까 이렇게 결합해서 되고, 자,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자, 이제는 1차 처당, 2차 처당 그거를 개념 알았으니까 그럼 끝내고, 여기서는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뭘 부르냐? 발행자와 투자자만 잘 기억하면 돼요. 뭐가 된다? 발행자, 투자자. 자, 그러면 첫 번째 1차 저당에서 발생한 것이 저당 채권이에요. 1차 저당 시장에서 발생한 것이 뭡니까? 저당 채권이에요. 자, 뭐 됐다? 저당 채권. 이걸 저당권이라고 해요. 저당권. 그 다음에 1차 저당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원리금 수취권이 있어요. 되나요? 이게 1차 저당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2차 저당성에 넘어오니까 2차 저당성에서 누가 존재했어요? 발행기관. MBS를 발행기관이 있고, 되나요? 발행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는 투자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MPT에서는 1차 저당성에서 발생한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에 금융기관을 가졌는데 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체라 말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투자자에게 있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도 모두 투자자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모두 이전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모두 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알았나요? 자, 이체증권은 1차 전에 발생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진다? 투자자에게 발행자가 팔았다 할 말이야. 이 개념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MBB는 1차 저당에서 발생한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이 발생돼 있었는데 이것을 뭐한다? 2차 저당에서 누가 발생했어요? 발행자가 있고 발행자와 투자자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담보로만 제공해서 돈 빌렸다 이 말이에요. 뭐만? 이거는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요것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로 제공하면서 요거와 다른 증권을 발행했어요. 새로운 증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단지 담보물이고 이 담보를 미끼로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를 누가 가진다? 발행자가 가진다 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이거를 담보로 미끼로 증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저당권과 원리 수취권은 누가 가진다? 발행자가 가진다. 끝났어요. 2차 증권은 1차 저당에서 발생한 저당권 원리 수취권을 모두 누가 가진다? 투자자가 가집니다. 이걸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발 원투. 내가 저발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발 원투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고 이체는 1차 저당에서 발생한 이거를 모두 투자자가 팔은 거다. 보유권 넘긴 거다. 그거는 MBB는 1차 저당에 발생한 저당권 원리 수취권을 담보로만 제공했다. 그러니까 담보니까 이 소유권은 그대로 발행자가 가진다. 그럼 새로운 증권이 발행한 거. 됐나요? 요거. 그래서 요 수익 구조로 본다면 이제 요 자체만 알면 거기에 들어가는 논리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은 혼합형이라 했죠. 이 두 개 혼합형이니까 1차 시장에서 발생한 먼저 발생이 뭡니까? 담보물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원리금 수취권이 존재했죠. 수취권이 존재했어요. 그럼 2차 저당 시에는 누가 먼저죠? 발행기관. 발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자자가 존재한 거죠. 자, 그럼 혼합형이니까 앞에 저당권이죠. 앞에 먼저 있죠. 그럼 이것도 앞에 발행자가 먼저 있죠. 저당권은 발행자가 가진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뒤에 있는 거, 자, 원리금 수취권이 있는 뒤에죠. 그럼 이것도 투자자가 뒤에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가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요 정의를 보고 계속 말을 이제 잡아야 했는데 우리가 위험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돈을 빌리면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조기 상환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자, 아까 채무 불이행은 담보물이랬죠.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 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뭐를 가지고 있는 게다 담보물에 대한 위험입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은 저당권에 대한 위험이다 말이에요. 채무 불이행은 뭐는 위험? 저당권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저당권을 가진 자가 거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안는다는 거죠. 그러면 NPT에서는 저당권을 누가 가졌어요? 투자자. 그럼 투자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한다. 됐나요? 그럼 MBB는 누가 저당권을 가졌어요? 발행자. 발행기관이 채무 위험을 부담한다. 자, 요게 혼합형 MPTB하고 CM은 저당권을 누가 가져요? 발행자가 가졌죠? 발행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갖는다 하는 거죠. 됐나요? 아까 조기 상환 위험은 돈을 빌린 사람이 뭘 갚아요? 원금을 상환하잖아요. 그럼 원금에 대한 위험이야. 원금 상환에 대한 위험이라고요. 그럼 원금이 뭐 어디 있습니까? 원리금 수취권이죠.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뭐한다?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이것도 원리금 수취권은 그대로 투자자죠. 그래서 결론은 MPT에서는 저당권도 투자자 가지고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 가지니까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MPT의 MBB는 저당권도 발행자가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자가 가니까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혼합형은 뭡니까? 저당권은 발행자가 가지죠. 저발이죠. 됐나요? 그럼 이거는 저당권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가 가지지만 발행자지만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가지죠.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은 뭐다? 투자자가 가진다. 이거를 계속 알고 있습니까? 라는 기본 문제예요. 알겠어요? 네. 이거 여러분이 학습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복잡하게 한 거 아니라 이거. 자,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져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